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위공법 이상공입니다. 예, 또 올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저번에 뭐 새해 되고 나서 이제 해당 내용 오늘 이제 처음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겠죠. 공법은 금요일이라. 그죠? 그나저나 뭐 어저께 뭐 눈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수도권 일대가. 저도 어저께 고생 좀 했어요. 그죠? 막 영하 17도 막 18도 이러고, 이 추운 날씨에 진짜.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뭐 앞으로 뭐 추운 날씨는 좀 있으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또 공부를 쭉 해가야 되니까, 그렇죠? 또 기운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뭐 첫날이니까 덕담은 드려야죠. 새해 합격을 꼭 기원 드립니다. 그렇죠? 합격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파니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합격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시면은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올해 뭐 32회 시험은 우리가 10월 30일 날 예정돼 있죠. 10월 30일 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 주 10월 토요일 날 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쯤에 또 합격자 발표가 나겠죠. 그죠? 그럼 또 아주 따뜻한 겨울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벌써 1월 시작됩니다. 11, 12월 달 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서하고 그림책 가지고 기초스러운 부분에 체계하고 용어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2월 달, 1, 2월 달 지금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림책과 기본서로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책의 목차 용어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1, 2월 과정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 2월 달에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1, 2월 달 공부한 것만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한 45점, 40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확하게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업할 때 한꺼번에 많은 걸 던져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힘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눈사람 굴리듯이 조금씩 1, 2월보다 3, 4월에 좀 더, 3, 4월보다 5, 6월에 좀 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불려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내용을 다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목표 점수는 공법은 데드라인 60점. 그래서 평균 이상 얻으면 전략적으로 아주 훌륭하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공법 과목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공법 뭐라고요? 이상곤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1년 동안 만나 뵐 거니까는요. 배신하지 말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카페라든가 모든 게 좋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뭐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나 뭐 등등 많이 평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뭐 많은 내용 하지 않고도 즐겁게 강의하면서 합격 점수 60점을 드린다. 이게 아마 저에 대한 기본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중개사 공부한다는 거는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뭐 실무를 대비하거나 오늘 뭐 판례를 준비하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뭐 민법이나 판례가 중요하겠지만 공법 같은 경우는 조문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법은 또 문제가 뭐다? 양이 많은 게 문제고요. 법이 많아요. 6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요. 전략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다? 우리는 판례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법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책의 목차 확인하면서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걸 정리해 보는데 그 조문만 정리해도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양에 지쳐서 공법은 나중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것이지 절대 학문을 위한 공부도 아니요 실무를 위한 공부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법은 꽈락 없이 특히나 평균 60점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면 공법은 너무나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저희가 강조하듯이 제발 좀 뭐하죠? 합격 전문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내 입으로 나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이니까 미안합니다.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저하고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항상 얘기하다시피 저는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추진합니다. 추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막 졸려 죽겠네 이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신나게 듣다가 노래 부르다 끝났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를 보통 이제 노래하는 공법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예명은 노래하는 공법이에요. 뚱땡이 공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제 입으로 제가 뚱땡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죠? 어쨌든 노래하는 공법, 즐거운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보시게 될 거고요. 일단 1,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제가 또 준비해 놨어요.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1월 달하고 이제 3월 달하고 5월 달 이런 식으로 홀수 달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전략을 짜드려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시기를 막 엇나가서 지금 1월 달 시기인데 벌써 기출문제 풀고 앉았고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기출은 실력이 쌓여야 풀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기출문제들이 40문제가 있으면 상급 문제 12개, 중급 문제 16개, 하급 문제 12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 2월 달에 수업하는 거로는 하급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에 대한 부분은 그림책에서 공부하면서 할 거니까 따로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기 되어지면 그때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드릴 때 수업 계획서 잘 보시고 우리가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벌써 2021년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뭐 신축년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신축년. 저번에 우리 중개사 선생님이 이제 또 카톡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왔는데 신축 증축 아니고 개축 증축 아니고 신축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수업할 때 얘기하셨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축년 아니고요. 신축년. 그렇죠. 소띠입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소 이러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합격하소, 그렇죠? 복 받으소 이러면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 2월 달이고요. 이때 진행하는 과정 우리가 기본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제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간단히 봅시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 뭐라고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을 공부하게 돼요. 좀 이따가 또 1교시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은 처음 듣지만 원래 듣는 분들은 아시죠? 일단 뭐가 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거, 재개발적 건축, 그 다음에 건물 짓는 법, 건축법, 주택 단지를 짓는 법, 주택법, 그리고 농지와 관련된 농지법까지 각각의 6개의 법을 배워요. 몇 개 법을 배운다? 우리는 6개 법. 그렇죠? 6개의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6개 법률이 46개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사실 우리가 2차 과목에서 우리 공법 있죠? 중개사법 있죠? 공시법령 있잖아요. 사실 10개 법을 배워요. 2차 과목에서. 다 통틀어서. 그런데 그 중에 공법이 6개예요. 60%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4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이 가장 양은 많은데 뭐하죠?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다시피 공포의 공법이다, 진돌머리 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최대한 빈출 부분을 다이어트해서 그것만 가지고 돌려도 양이 다른 과목 한 배 반은 됩니다. 줄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자꾸 넓혀가고 각종 내용들을 확장해 가다 보면은 산으로 가도 백두산 올라갑니다. 백두산, 한라산 올라가고. 그러면 뭐다? 아무것도 안 남아. 하얘지고 머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꼭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냥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안 외워져요. 왜냐하면 흐름과 원칙이, 체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법마다의 뭐다?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을 당연히 뭐다? 파악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장롱으로 본다면 서랍이라 그럴까요? 서랍? 넣어놓을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간을 안 만들면 담겨있지가 않아요. 다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 볼 때마다 체계와 흐름을 꼭 잡아주고 그 흐름 속에다 뭘 담아야죠? 그 체계와 흐름 속에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빠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엔 제가
책의 흐름에 대한 부분, 이게 왜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내용이어서 이 내용은 여기 있고 이 내용은 밖에 있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외우는 것보다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고 책의 흐름을 외워야지 아직까지 내용을 외우시긴 아니에요. 내용은 그냥 저 흐름 속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반복해 보다 보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책의 흐름이 없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32회 준비가 작년 20년 11월부터 이제 기초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12 시험 들었던 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것으로 좀 예습을 하시면 참 좋아요. 예습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한다면 혼자 책 보는 게 아니고요. 11월 달 동영상을 진도에 맞춰서 한번 듣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 들어와요. 머릿속에. 제가 볼 때 2배 이상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들 우리 오전 수업 듣고 2시까지 듣고 들은 다음에 복습하잖아요. 근데 복습하는 시간을 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11월 달 동영상으로 예습을 하고 전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라이브로 뭘 듣느냐 지금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듣는 게 2배 이상 잘 들리고요. 수업 듣는 게 바로 복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수업 듣고 오후에는 다음날 수업 11월 걸 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면 12월 수업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에 대한 고민까지 한방 해결됩니다. 그러면 12월 수업 들을 수도 있죠. 먼저 예습이 이루어지니까 뭐가 되죠? 아침 수업에서 우리가 이해도가 2배 이상 늘죠. 잘 들어오죠. 아주 좋아요. 복습을 어차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서만 바꾸는 거야. 먼저 11월 달 거 동영상을 듣고 다음날 아침 수업을 듣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동영상 보시도 마찬가지죠. 계획대로 미리미리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갖다가 한 6시간, 7시간 정도 확보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전에 이 수업 시간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어렵겠지만. 근데 7시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도별로 2020년에 11월 강의로 예습을 하시고 수업을 수강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현저히 좋아진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방법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공부의 왕도는 뭐다? 무한반복이다. 이 무한반복하라는 말은 아마 어느 강사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체계와 흐름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한반복하세요. 들어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무한반복, 반복, 또 반복,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근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중해 뭐다? 다만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할 거냐? 그럼 대부분들 무한반복? 그럼 뭐야? 기본서를 무한반복해야 되나? 기본서 볼륨 보시면 알지만 기본서 볼륨 700페이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무한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2번 돌리다가 시험 보러 갈 겁니다. 안 돼요. 그렇죠? 기본서는 매번 얘기하죠. 정말 제일 좋은 책이 기본서예요. 하지만 기본서는 뭐다? 수업용 적합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찾아볼 때 쓰는 거. 공법은 그래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어쨌든 공법은 기본서는 찾아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무한반복하는 구조로 쓰는 건 아닙니다. 볼 때 궁금한 게 찾아본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교재로 쓰는 게 뭐죠? 주교재로 쓰는 게 그림책이죠. 그러면 그림책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무한반복일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림책도 처음에 이걸로 무한반복하기는 양이 많아요. 이것도 100페이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9월 달 정도 가서 많이 익숙해졌을 때 그때는 하루 이틀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림책으로 무한반복하는 것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나중에 무한반복할 교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뭘로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익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익힘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12월 달에 우리 6조 수업을 했었어요. 12월 달에 6조 수업을. 근데 12월 달에 6조 수업할 때 그 다음 주에 복습한다 그래가지고 전주에 배운 거에 복습 노트를 1교시에 제가 복습해드렸어요.
그게 6주 동안 모였으니까 몇 장이 되어지죠? 6장이 됐을 거예요. 11, 12월 달에. 그 11, 12월 달에 뭐다? 나눠준 11월, 12월 달 뭐 나눠준 복습 노트 있죠? 이 복습 노트에 대한 부분에 6장. 이게 뭐다? 모이면 바로 11, 12월 익힘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11, 12월 달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가 6장의 낱장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빵꾸맨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11, 12, 6장을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11, 12 익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전범위 6장을 돌려줘야 돼요. 1, 2월 달에 할 일은. 그렇죠. 물론 1월 달도 2월 달도 매주 드리죠. 그럼 모이면 8장이 되죠. 1, 2월은 8주니까. 그러면 3월부터 1, 2월달 익힘장 가지고 또 매주 1시간씩 보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럼 지금 첫날이죠. 홍법이. 그럼 수업을 들었다. 그럼 들은 거 간단히 복습하고 뭐가 되죠? 거기에 11, 12월 달 익힘장을 6장을 1시간 정도 외우란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고 쓰더라도 괜찮아요. 보고 쓰면서 메꿔요. 그렇게 8주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2월 말쯤 됐을 때 11, 12월의 익힘장 부분은 전체적으로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만큼이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11, 12의 필수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1, 2월 수업이 쉬워지고 3, 4월 수업도 훨씬 더 밟고 딛고 일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면 계속 밟아봤자 허당질이에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금방 나아져요. 기본적이. 그렇죠? 스타트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꼭 이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쌤 근데요. 익힘장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물론 12월 달, 11월 달 수업마다 클릭해서 다운받아도 되는데 그럼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 카페 그렇죠? 다음 카페 여기 이상곤 공법 뭐라고요? 이상곤 공법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이상곤 공법에서 제가 숙제검사 익힘장이라는 왼쪽에 메뉴가 보일 거예요. 공인중개사에서. 그러면 해당 내용 다음 카페 부동산 공법 들어가셔서 공인중개사 파트에 숙제검사 익힘장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공지사항 첫 번째 올려놨어요. 익힘장이라고. 그러면 한번 클릭하시면 6장이 쫙 나오니까 한꺼번에 프린팅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된다? 요거를 파셔가지고 빵꿀 메꾸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따로 묶어가지고 댕기면서 이제 별도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코팅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볼 수 있도록. 근데 부분만 보면 안 돼요. 6장을 한꺼번에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바탕이 깔리게 됩니다. 매주 한 번씩.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오전 수업 듣고 정규 수업 듣고 4시간 그런 다음에 해당 내용에서 약간 복습하고 그다음에 11, 12월 익힘장 6장을 1시간 정도 전범위로 빵꾸 메꾸기 연습. 안 해오도 되고 보고 써도 돼. 처음에는 그래요. 하다 보면은 2월 말쯤 돼서 8주가 되면 이제 스스로 메꿔집니다. 그러면 실력이 쌓인 거죠. 그래야 딛고 올라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여기도 이제 궁금하신 거나 자료 올리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소는요, 이게 아마 LSG, 그죠? 언더바, 그렇죠, 여러분? Public, PUBLIC, 그렇죠? 언더바, 그 다음에 라우. 그래서 LSG Public 라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 들어오셔가지고 또 해당 내용 팔로잉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해당 내용 부분들 봐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다음 카페랑 인스타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자료 다운받으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자료도 활용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최적화된 강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말하긴 뭐라지만 어쨌건 빨리 붙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뭐 4년, 5년에서 붙을 것 같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서 확인할 거, 해야 할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자. 그 다음에 무한반복에 있다. 근데 뭘 무한반복한다? 익힘장을 무한반복한다. 다음 카페에 자료 있으니까 다운받으시고
인스타도 활용하시면서 자료 보시고 그리고 하루 한 문제도 매주 올려요. 매일마다. 1월 4일부터 또 하루 한 문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알아줘야 될 거를 지문을 법조문 위주로 제가 올려주거든요. 우리가 기본서를 항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빈출 부분을 법조문으로 발췌해 제가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하루 한 문제 같은 것만 모아놔도 우리가 1년 시험 볼 때까지 거의 300문제입니다.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것만 쫙 정리해도 훌륭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철 타거나 이러실 때 그냥 졸지 마시고 그동안 줬던 하루 한 문제 인스타 검색해가지고 쫙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너무나 좋은 공부가 됩니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의 짬 시간 활용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꼭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냐가 중요한데 익힘장 반복하면서 다음 카페나 인스타 많이 활용하시면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신바람 이 선생 뭐 하죠? 전략적인 공부를 해라. 뭐라고요? 전략적 공부. 그럼 눈 떠보세요. 수업하는 거 아니고 알려드리는 거야. 눈 떠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부동산 공법은 60점 얻었다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만 부담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또 1월 말 정도에 또 지문 분석 31회 특강 또 할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야 할지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번 제가 분석해보면 40문제 중에서 상급 문제가 12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급 문제에 대한 부분이 16개, 그 다음에 하급 문제가 12문제 정도. 그래가지고 28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게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28개면 한 개당 2.5점이니까 몇 점이에요? 70점이야. 훌륭하죠, 아주 사실. 그래서 이 중급 문제, 하급 문제 정도만 실수 없이 맞추면 70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급 문제 12문제 맞추려고 아주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저 깊은 곳의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린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학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맥시멈으로 봤을 때 보통 70점 언저리. 이게 우리 목표예요. 그리고 데드라인은 60점 언저리. 이게 우리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공법을 그 안에 안착을 시키면 절대 시험이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준계산은 80 언저리. 그러면 공식법은 꽈락만 나오지 않으면 합격이거든요. 이게 가장 합격의 확률이 높은 사이즈예요. 그렇죠? 제가 20년 해보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공식법을 대충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점수가 꽈락이 안 나왔다고 하고 평균이 안 나왔다 치더라도 보게 되면 공법이 60점 지켜주고 중개사가 80점 지켜준다면 공식법은 몇 점이 나와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꽈락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큼 합격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 이 중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공부하라고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급 레벨을 자꾸 깊이 파대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은요, 개인적인 재산 소유한 거, 이거에 대한 걸 알아보면서 자꾸 내용이 깊어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올해 시험 보는 동안은 그런 거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꾸 예외를 보다 보면 원 조문이 뭔지를 몰라요. 까먹어요. 수험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 소유자산 같은 거 일단 관리하는 건 남편한테 맡기시고 배우자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일단은 공부에만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쓸데없는 깊은 거 자꾸 파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합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그리고 공법에 부담을 줄여놔야지만이 중개사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이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네 번째로 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모두에게 공인중개사 공부 사실을 알려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려라. 대부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면요. 주변 지인에게 공부의 사실을 안 알립니다. 그렇죠? 이유는 왠지 아시죠? 만약에 안 될까 봐. 근데 그 안 될까 봐 왜 생각합니까? 될 거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외부에 알려놔야지만이 공부에 도움을 받아요. 하다못해 가족들한테도. 그렇죠. 심지어는 그 배우자님한테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실을 안 말하더라고요.
그러버리면 도움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알리시고요. 여러분이 뭐 이순신도 아닌데 뭘 안 알리고 그러세요. 알리고 도움 받으셔야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알리면 또 공부에 책임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허투루 시간 안 보내게 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공부의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뭐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된다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사실 이게 참 내 심정 관리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공부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말 하십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중고딩 때 수험 생활을 하던 시기를 따져본다면 저도 이제 올해로 이제 5자가 들어가가지고서 벌써 한 30년 넘었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공부 안 하다 갑자기 하려고 그래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뭐 하죠? 학교 다니듯이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슨 뭐 봄 되면 벚꽃 피고 여름 되면 휴가 가야 되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가야 되고 이러면서 중간중간 설날 추석 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날짜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아유 점수도 안 나오고 내가 뭐 이 나이에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면서 마음이 막 또 중간에 다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도 얘기해서 11월 달도요. 보통들 11월부터 공부하시다가 4월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면 6개월 됐으니까 한 5, 60점은 나올 줄 알아요. 근데 4월달 첫 모의고사 보면 40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충격을 받죠. 우와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막 헤매고 있는데 주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러면 벚꽃놀이 하다가 시험을 접어요. 이걸 뭐라 했죠 내가? 그죠? 벚꽃 엔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벚꽃 엔딩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벚꽃 엔딩이 이루어지면 그 다시 안 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좀 지나면 다시 와요. 그럼 그때 가면 아 늦었구나. 올해는 1차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 12월 달, 1, 2월 달 되면서 뭐 종호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뭐 무조건 막 빡시게 막 오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빨리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소화할 양 소화하고 그리고 그날 쉴 거 쉬고 이러면서 1년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평상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면요. 인강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에 대한 부분에 과목별 요일을 정해야 돼요. 이걸 정하지 않으면 절대 인강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금요일 날 수업이 들어가니까 아마 인강 올라가는 게 토요일쯤 올라가겠죠. 내일 정도?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본다라든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과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수업 4시간 듣고 등등 잠깐 복습하고 익힘장 복습 노트 1시간 보고 이게 기본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해서 1, 2월 보내시면 아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쌤들이 또 과목 공부에 대한 부분을 1월 달은 중요하게 지금처럼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공부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지 쉽게 가는 거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은 기억 좀 하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빠 말해. 정리. 뭐야? 정리.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정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자. 시간 되시면 11월 달 기초강의 동영상으로 예습을 좀 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또 공부의 왕도는 뭐다? 무한반복에 있다. 근데 기본서나 그림책으로 지금 무한반복하기에는 지금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줬던 익힘장이라는 거 이걸 활용해가지고 1시간씩 매주 그렇죠. 공법대인 날. 그렇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서 우리가 전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카페 오셔가지고 제가 숙제검사 익힘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그 풀어보시고 몇 개 틀렸고 몇 개 맞췄는지 그 부분을 숙제검사 받으세요. 그럼 제가 코멘트 해드려요.
근데 작년도에 합격하신 분들도 되게 말씀하세요. 익힘장 잘 보고 숙제 잘해서 관리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 다 붙어요. 그 부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뭐 관리해 준다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전략적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법은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니까 상급 레벨의 12문제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중하의 28문제 정도를 공부해서 적어도 24개를 맞춰서 60점 얻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공부의 사실을 알려가지고 공부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을 좀 생기게 하고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가지고 심정 관리를 하셔서 1년 동안 평상적인 항상성이 있는 공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월화수목금토에 대한 부분에 요일별 과목을 정해가지고 과목에 맞게 그날 데이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어려워요. 인강 보시는 분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딱 먹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뭐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온다. 재밌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다가 그죠? 공법 이상권 수강 후기 좀 이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해요. 옛날에 이런 말 못했는데 점점 뻔뻔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수강 후기 좀 이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도 필요할 때 보고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면 8주, 요번에 이제 1, 2월 과정은 이제 8주 동안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따 보십니다만 1주차부터 우리가 4주차까지 공법 총론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살짝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8주 과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은 8주 과정 진행했을 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앞으로 뭐 3월 달에 진도표가 나와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11, 12월 강의는 우리가 보통 3강이었잖아요. 3시간. 근데 이제 우리 1월부터는 본 게임이기 때문에 4강이에요. 기본 강좌가. 그렇죠. 지금 평생 땅에서는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강 4시간 정도 진행하는 거니까 미리 좀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들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 그림책 5페이지 좀 펴보겠습니다. 봐봐요. 이상곤 교수 신바람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페이지부터 펴볼까요? 봐보십니다. 5페이지 봅니다. 부동산 공법 총론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죠. 일단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과 공법이라는 단어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공법. 여러분 뭐 하도 뭐 민법이나 과목 타서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뭐예요? 말 그대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라는 걸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내용, 특히나 토지와 건물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 관리할까? 그러면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건축주 입장을 본다면 자기 원하는 대로 건물을 막 지고 싶을 거예요. 토지에다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규제를 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뭐하죠? 공적으로 규제한다. 그럼 규제하는 법이 뭐다? 바로 부동산 공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럼 부동산 공법을 왜 배우는 거예요? 왜? 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 사이에서 우리가 중개하면서 매도인, 매수인, 갑과 을 간에 대한 부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 사이에서 매도인이 원하는 물건을, 매도인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매수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뭘 질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뭐가 된다? 중개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 우리가 그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 붙고 나서 가장 필요한 법을 두 개만 고르셔라고 한다면 아마 세법하고 공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과목은 솔직히 얘기해서 실무 갔을 때 그냥 상식으로 보는 거지 그거 가지고 업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험 볼 때는 세법이나 공법이 가장 어려워요. 개정도 많고 양도 많고 등등. 하지만 실제 업무 나가면 제일 돈 되는 법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법, 공법은 실무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라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말씀 뭐라 한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거 관련된 법이다. 그럼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울 때 꼭 좀 이해해 보실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규제를 받을 거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일단 법률 관계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 법률 관계. 그럼 봐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걸 공부한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을 공부한다. 그렇죠? 원래 법이라는 게 물 흐르는 대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식이라고 보는 건데 법은 솔직히 말은 상식인데 실제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것부터 먼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법 관계가 있다. 그리고 뭐가 된다? 공법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사법 관계와 관련된 부분, 사법 관계. 항상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당사자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 봐요. 사법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뭐가 될까요? 말 그대로 개인과 뭐하죠? 개인 간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한다. 그러면 갑의 팔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을의 사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지겠죠. 그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주로 계약이란 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너랑 나랑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창피하죠? 뭐라고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권리 의무를 정하는 관계, 이게 사법관계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거죠. 지배 우월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건 평등한 관계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배 우월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우리가 이런 사법관계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물건을 갑이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갑 것이 아니었다. 불법행위죠.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위죠. 이런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이거 우리는 사법관계로서 1차 과목에 민법에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아까 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을이란 자가 샀잖아요. 을이 샀는데 을은 왜 샀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 이와 같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나 봐요. 뭐라고요?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물 지으려고 한다. 그럼 봐요. 을은 토지를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을 져요. 그러면 자기 토지 있으니까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을이란 자가 서울특별시나 우리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나 종로구청장에게 가서 뭐하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럼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건축이 적법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가만히 관계를 봐보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평등 관계거든요. 하지만 을이란 자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종로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건축이 적법해진다고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뭘 가하는 거예요? 이제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죠.
아무나 막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행위 제한 가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법률 행위의 일방, 쌍방, 이 공적인 주체인 관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고, 공적인 주체가 일반 국민을 뭐하죠? 행위 제한을 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공공과 공공 간의 관계도 공법 관계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공공과 공공 관계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와 공공 간의 관계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법률 관계부터 다르구나. 사법 관계는 뭐다? 너랑 나랑이고, 공법 관계는 뭐다? 나를 공적인 주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규제하려고 하는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그렇죠.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법 관계라고 하고, 우리 2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뭐하죠?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뭐가 된다? 2차 과목이 다 공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는 특히나 6개에 대한 공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럼 앞으로 뭐라고 이해하자? 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로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는가, 그 규제를 가하는 게 뭐지? 라는 거, 이걸 배우고 싶은 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공법 관계는 뭐라고 이해하자? 공적인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또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이 나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걸 공부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토지 위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한다. 어떤 토지를 구해야 합니까?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줘야지. 그렇죠? 뭐 싼 거 구해주라 했다고 인왕산 꼭대기, 관악산 꼭대기의 땅을 구해주고 거기 주유소 만들어라? 차도 못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행위 제한을 가하기 위한 거, 이거를 공법관계라고 하고,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전국에 몇 개쯤 되냐면 한 130여 개쯤 됩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6개만 골라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공법의 40문항의 체계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뭐다? 국토를 계획하자. 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써볼까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부동산 공법,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 40문항을 배우는데 우린 6개의 법을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법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이 12문제, 즉 30%가 나오는 첫 번째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봐봅시다. 논리적으로 볼까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규제를 가해야겠는데 아무 기준 없이 규제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규제를 가하는 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 규제의 수단이 뭐냐? 이게 바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앞으로 1년 동안 10월 30일 시험 전까지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항상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게 돼요. 뭐라고요? 항상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린 계속 1년 내내 뭘 배우죠? 계획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우린 그럼 뭘 알아야 되죠? 그 계획을 알아야지만 그 규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 우리는 계획을 배우는구나. 결론적으로 규제를 위해서. 그럼 봐봐. 국토를 뭐 하자? 계획하자.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12문제가 나오는 거고 대부분 총론 포함해서 4주 정도, 절반 정도 수업은 이 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험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법을 모르고는 공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토를 계획해서 이용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뭐라고요?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왜? 넓으니까. 그러다 보니 뭐다?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가만히 있어봐.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우니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를 계획해 볼까?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디죠? 우리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그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으로 이와 같이 서울시란 도시를 규제해요. 그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이 서울시란 도시를 계획을 해서 그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건물도 짓고 또 주택 단지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네. 공장 같은 것도 짓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것도 짓고 그렇죠. 또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하죠? 이렇게 밑에 보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게 됩니다.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다 말이야. 여기 이따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이와 같은 서울시와 같은 도시가 몇 개가 있냐면 200개 넘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마다 그 도시가 다 뭐하죠?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를 현재 서울시의 모습으로 관리를 해줘요. 이따 또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시의 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도시는 관리가 되어지게 되고 현재 우리 주변의 도로, 공원, 광장, 주택단지, 상업적 공업 등등의 공장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녹지 지역의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돼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수익사업 건물 안 짓고 나무 짓고 싶습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거기에는 건물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토지 이용도 다 규제가 있는 거예요. 뭐로? 계획으로. 그래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를 잘 관리하는데 그런 도시가 모이면 국토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사실은 직접 국토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해서 뭐라고요?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도시를 규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 규제에 의해서 현재의 서울시의 모습, 부산시의 모습, 성남시의 모습, 광주시의 모습 이런 모습이 현재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계획에 의해서. 그럼 사실은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끼리 무슨 실제는 요 도시계획 있죠? 요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60% 이상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도시마다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동산 공법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도시를 계획합니다. 그러면 도시를 계획할 때 우리가 처음에 발생부터 한번 고려해 보죠. 발생부터. 그러면 처음에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든다 이 얘기지.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토지구역을 이렇게 보기 좋게 토지구역을 쫙쫙 정리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 처음에 계획도시를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이에요. 우리 서울로 본다면 가장 정례가 강서 마곡지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삐딱하지만 송파 위례 거기도 비슷한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규제가 되어진다. 그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계획해서 강서 마곡지구에 신도시를 만들어. 그러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건 따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져. 6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됐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정도만 어려웠고요.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 뭐 나온다는 부분이 적중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개발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져요. 그러면 개발 사업에 있어서 택지를 만들었죠. 여기 건물을 집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다? 요 건축물을 짓는 건 따로 건축법이란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택지 위에다가 대지 위에다 건물을 졌을 때 그 건축물을 짓는 건 따로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허가받아서 건물을 짓는 그 절차, 건축법의 적용 범위, 그에 대한 내용, 규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건축법은 요번에 30일의 기출도 분석해 보니까 한 3문제 정도는 상급 문제였어요. 풀 수 없는 문제고 한 4개 정도 우리가 충분히 맞힐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만 어려운 거 자꾸 후벼파시면 정작 점수가 더 안 나와요. 1년이란 기간 내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빈출 부분을 정확히 해서 상급 문제 어려운 건 버리는 거고 건축법 같은 경우도 7문제 중 3개, 4개는 건질 수 있으니까 4개 맞추기 위해서 확실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건축법이고요. 또한 그런 주택단지에서 건축물을 그러한 택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만약에 그 건축물 짓는 것 중에서 주택을 짓는데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럼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이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주택과 함께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주택의 단지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어지는 거는 따로 뭐가 되자? 주택법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주택법은 7문제가 나오는 또 법이 되어져요. 그럼 건물 짓는 법 2법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한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에서 그리고 주택의 단지 30채 이상 지어지는 건 주택법에서 따로 공부하는 거죠. 주택단지. 여러분 사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30채 이상. 30채 이상.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단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으로 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어진 주택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뭐 건설 규제, 뭐 공급 규제, 여러분 아시는 뭐 투기과열지구, 뭐 청약, 조정상 지역, 분양까지 한 뭐 이런 것들의 규제를 받아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규제가 많죠, 요즘에. 그런 게 다 주택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해서 7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번에 31회를 봤더니 3문제 정도가 너무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당연히 4문제 맞추는 게 우리 목적. 그럼 주택법, 건축법은 4개씩만 건져주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시간이 흘러서 점점 금가고 노후불량해집니다. 점점 금가고 노후불량해져요. 이렇게 노후불량해진 건축물을 개량할 필요가 생기죠. 가만 놔두면 무너지니까. 이걸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여러분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법에 따라서 따로 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비법은 6문제가 나온 또 법이 되어집니다. 제가 관련된 시험 범위를요, 시간 나열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6문제인데 요번에 31회 문제를 빗대 얘기하면요. 상급 문제가 한 2문제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문제는 중급 문제인데 하급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법 요번에 과거에 비해서 좀 맞출만하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4문제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뭐 건축, 주택, 정비 4개씩은 건지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정비사업법이라고 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제 농지와 관련된 거, 농지. 그렇죠, 농지.
이런 농지 관련된 건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농업하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농지를 어떻게 소유하고 이용하며 보존할 것인가? 이걸 정한 법을 농지법이라고 하고요.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다시피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농지법은 4시간 정도도 채 강의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도 두 문제 다 대부분 적중하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요번에 31의 문제도 뭐 임대차라든가 농업재능지역 문제를 완전 적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들 2월 말, 4월 말, 6월 말 됐을 때 조금씩 설명을 드려요. 필요한 거 한 개씩. 그렇죠? 그 정도만 하시면 농지법은 충분합니다. 따로 모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6가지의 법을 시험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떤 법을 공부하는지 정리하고 쉴게요. everybody 정리, 시작, 정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오고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힘드니까 도시를 단위로 서울특별시와 같이 전국에 200개 넘는 도시를 단위로 해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 그 도시계획 공부하는 게 공법의 60%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도시마다의 계획이 모이고 쌓이면 결국은 국토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이게 도시계획이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첫 번째 법률 되겠죠. 그리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안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자 6문제가 나오는 도시개발법. 신도시 만드는 마곡신도시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법 7문제, 주택의 단지 30채 이상 짓는다면 주택단지 따로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다 7문제.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건물 등이 주택 등이 노후불량해진다. 이걸 개량하자.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정비사업.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농지 자체에 대한 부분에 소유이용 보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돼서 2문제가 나온다. 이래서 6개의 법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 공법에서 2달 동안 배우게 됩니다. 보통은 국토계획법이 한 3, 4주 걸리고요. 개발법 1주, 정비법 1주, 건축법, 주택법 1주. 농지는 마지막에 살짝.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그린 책 5페이지에서 그 의미가 뭐고 법률 관계가 무엇이며 어떤 법을 시험 보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 내용도 1월 달에만 합니다. 3월부터는 이것도 없어요. 이제 본 게임 완전 몰입해야 되니까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합시다.